진보 vs 보수, 패미 vs 반패미.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을 후끈하게 불태웠던 주제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숫골이니 좌빨이니 한남이니 김치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을 거야.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치면서 굳이 싸울 일을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네, 됩니다. 우리에겐 편견이 있습니다. 인격적 성숙을 이룬 현자님들이라면 항상 네 말도 맞지. 그래, 네 말도 맞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거란 편견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4대 성인들은 사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냅다 맞서는 파이터 오브 파이터였어요. 기막힌 입담으로 양아치들을 압설하는 인자강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원한 불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 예수,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가라. 뱃속에 똥만 찬 놈한테는 관심 없다. 석가모니, 자기를 꼬시려는 마왕에게. 지금 여러분들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돈에 미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자기를 심판하는 500명의 배심원단에게. 아, 진짜 이건 열받아서 못 참겠다. 공자, 권력자, 개평자의 방탕한 모습을 보고. 조작 아닙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한 말 맞아요. 4대 성인들도 성격에 결함이 있었구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 깔 때는 시원하게 깔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엥?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모셔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의 거장 알베르 카미. 그는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있는 힘껏 개겨야 한다. 심지어는 아예 비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자 진리다. 우리는 비판을 해야만 한다. 고까지 말하죠. 아니, 카미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은 나쁜 거 아니었나요? 만약 누군가를 깐다면 어떻게 까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베르 카미의 마지막 철학서 반항하는 인간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내용을 정리했으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카카카 컴온. 노진똑은 유튜브 첫 영상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싸 되기 싫으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이젠 달라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무조건 비판해야 돼. 대체 왜 의견을 바꾸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립죠. 사람들은 지 인생 살기에도 바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사려 깊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아무리 천상 F라도 감성 충만 공감꾼이라도 타인의 삶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느낌적으로만 대충 파악할 뿐이지 진짜 제대로 이해하진 못해요. 자, 예시를 들어보죠. 제가요 기타산 블랙을 뽑으려고 했는데요 판매 기간 10일 동안 안 사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점검이 떠서 못 뽑았어요. 유유. 여러분은 방금 말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헛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설령 뭔 말인지 알았다 한들 헛웃음부터 나왔을 겁니다. 네, 이 얘기는 그냥 게임 캐릭터 못 뽑았다고 슬퍼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이코패스라서 공감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씹덕게임 유저가 유료 캐릭터를 놓쳤든 안 놓쳤든 그게 뭐 얼마나 별일인 줄은 해본 적이 있어야 알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불평을 다이렉트로 들었다면 듣는 채 마는 채 하며 그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상대가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문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로 성명문을 내고 불매운동을 하고 판교역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대기업 상대로 환불소송도 거는 거죠. 이러면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의 눈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게임 뽑기에 오고 가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눈에 들어오고,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법 위반 같은 대중적인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고,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언급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죠. 와, 신박한 일인가 보네. 우리는 이제서야 그들을 쬐끔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조금 푸념하고 빈정되는 정도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때때로는 바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세상에 불만이 있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친한 유튜버 한 분에게 어쩜 그리 유연한 사고를 하냐, 어쩜 그리 글을 잘 쓰냐 물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키배를 많이 떠서요. 라고 답하더군요. 이상한 말이지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란 뭘까요? 나의 정체는 뭘까요? 이 질문에는 반드시 나와 구별되는 또 다른 대상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 질문에 저는 밥을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죠. 숨쉬고 밥 먹는 것도 물론 나지만 그건 나만의 특징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선 결국 나가 아닌 너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오이를 안 좋아하는데 유난히 나만 오이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오이를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귀여운데 유난히 나만 더 귀여운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귀여워. 하지만 우리가 늘 이런 고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남이 하는 생각에도 소홀하게 되죠. 이럴 때 도움을 주는 놈이 비판입니다. 저번에 미리 자유론에서 뭐라 했답니까? 쓰레기 같은 의견들도 장작으로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뭔 개소리야? 네가 틀렸어?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에게 헛소리를 할 때 우리는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고 네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든 따지고 들고 싶어지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와 다른 나만의 생각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너와 나의 차이를 곱씹죠. 뿐만 아닙니다. 너를 겁나게 까면서 그리고 더 잘 까기 위해 우리는 내 의견을 정리하고 논리를 쌓아 올리고 허점을 수정해 가면서 나의 생각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식에도 확신을 갖게 될 테죠. 네, 그렇습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자존감 높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비판적 태도가 꼽히는 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비판은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말 그대로 동전의 앞 뒷면이에요. 분노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안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뚜렷한 자아가 있다, 희망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비판과 반항은 뭐다? 세상 모든 발전의 근간이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시킬 원동력이다. 비판을 안 하는 건 현자가 하는 짓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짓이다. 저번에도 비슷한 말 한 적 있죠? 인류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기만 했다면, 그 누구도 정해진 규칙에 반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원소설을 믿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인신공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 불합리하게 살았을 테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면 편하게 남 욕해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맘 편하게 남을 욕해도 됩니? 될 리가 없죠.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판은 잠깐만요. 에? 비판은 좋은데 비난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님? 맞습니다. 조금 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상에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봐요. 우리는 비난하면 흔히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무지성 쌍욕을 생각하곤 하지만 그런 원초적인 비난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비난 방식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비난입니다. 인지 오류 중에 하나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이용하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계는 아무리 많아도 2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카톡 친구만 해도 200명이 넘고 우리가 아는 유튜버만 해도 200명이 넘죠. 전 세계 인구수는 무려 80억을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 주변에는 A4 한 장을 가득 채울 만큼 서로에 대해 빠삭한 사람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두 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정보화 시대니 글로벌 시대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던 만큼 우리는 더 가성비 있게 사람들을 파악해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역이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A라는 사람을 까내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트집 잡으면 됩니다. 아주 작은 허울이라도, 티끌만큼의 허점이라도 좋으니 그것만 말하고 다니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A라는 애 입냄새 심하더라. 제 머리 안 감고 왔더라. 물론 A의 친구들은 이미 A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가 한두 줄 추가된다 한들 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전 세계 인구는 무려 80억 명이라고. 세상에는요, A를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A를 표현하는 한 줄 한 줄이 A를 표현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주겠죠. 그 정보가 실제 A를 0.001%도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실수나 작은 허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그 허점이 A를 표현하는 100%일 테니까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중에게 진보가 옳다, 야당을 지지하자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것보다, 진보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보다, 보수인사 A는 멍청하다, 보수인사 B는 이기적이다, 보수인사 C는 변태 같다 고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수는 멍청한 쓰레기들이 믿는 거고 진보는 똑똑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모절이나 인성 파탄자 비율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어차피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수인사 ABC가 멍청한 짓을 한 건 팩트잖아요. 역시 보수는 쓰레기야. 이런 방식은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볼 수 있죠. 색채가 뚜렷한 아무 유튜브, 아무 뉴스, 아무 커뮤니티나 둘러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상대편이 쓴 수준 낮은 게시글과 댓글만 골라와서 논리적으로 파해하고, 상대편이 저지른 수준 낮은 행적들만 골라와서 윤리적으로 까내리죠. 갈등이 심해지는 만큼 서로서로의 결점은 더더욱 많아질 테고, 우리는 상대편의 결점 하나하나를 귀남 논증이라고 생각하며 편견을 굳힐 거예요. 나는 실제로 직접 보고 느낀 건데 그것도 잘못된겨. 그러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 인구는 무려 80억 명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당신 인생에서 만난 김씨 100명이 정말 우연히도 100명 모두가 인간 말종 쓰레기였다 쳐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김씨는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당신 인생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벌어졌다 한들 실제로 모든 김씨가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지와 시간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엔 김씨가 40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면요, 만약 상대방이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죠? 정보가 많은 상대와 직접 맞서는 경우, 이럴 때는 원론을 들이미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인간이 만든 믿음인데 전부 다 상상인데?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허무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꺼내드는 거죠. 왜 남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너가 믿는 게 진짜 옳을까? 너 NPC야? 이게 어이는 없지만 효과 하나는 확실합니다. 난해한 철학적 배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거든요. 어쨌든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믿음은 실제로도 우주의 정답이 아니죠. 진보든 보수든 패미든 반패미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믿음이고,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만, 상상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상대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니체를 인용해 와서 너 NPC인데? 다 가짜인데? 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런가요? 이런 반응이라면 반쯤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보셨죠? 페미니즘이 상상인 거? 반페미를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앞선 논리에 따르면 반페미 역시 상상이고 믿음일 테니까요. 상대방에게 NPC에서 벗어나서 NPC가 되어라 고 말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통합니다. 상대는 시시기를 맞아 충격을 받고 정신적 그로기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알 바 있나요? 어차피 논리가 중요했다면 이런 방법은 쓰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런 식의 무지성 비난은 정답을 정해놓고 두들겨 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세상의 이론가, 뭐가 또 옳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는 대신 적이라고 구분지은 이들에게 와다다 욕부터 갈깁니다. 그렇기에 비난은 우리를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게 만들죠. 비난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무논리한 사람이라 믿지만 사실 그건 슈퍼 억가와 편협한 표본으로 만들어낸 망상 속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 편은 실수도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입체적인 인간이라고 여기면서도 상대편 인간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죠. 그런데 진짜 팩트는 뭡니까? 여당이 하는 비난법을 야당도 똑같이 씁니다.
반페미니스트가 조롱하는 방법으로 페미니스트도 똑같이 조롱하고, 국뽕 유튜버가 조롱하는 방법으로 일뽕 유튜버도 똑같이 조롱하죠. 알긴 아는데 상대가 진짜 나쁜 놈들이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겨야 하지 않을까? 비난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왔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구잡이식 무논리 비난법이 합리화된다고 쳐봅시다. 더 나아가 이 비난법으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적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비난은요, 아주 효과적인데다가 마구잡이식 무논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자격이 필요 없죠. 공부가 필요 없고 이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열하기만 하면 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적이 그 어떤 쓰레기 같은 신념을 갖고 있든 목소리만 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논리에 증명되신 과장과 날조가 오가는 개싸움판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합리화하고 이성을 무의미하게 만든 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면 나도 인간이니까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진실을 들춰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믿는 믿음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0% 진리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매분 매초마다 겁나게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매분 매초마다 겁나게 바뀌는 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진 핵심 정치관이, 종교관이,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착각입니다. 그냥 페미니, 보수니 하는 두세 글자짜리 언어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뿐이지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예시를 들어보죠. 지금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친진보 소리를 들어요. 지금 반페미를 자처하는 사람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페미니스트 소리를 들어요. 그때만 해도 남자가 데이트 때 돈을 내고 갓길에 서는 일이 너무나 당연했고, 전국민 지원금이 말이 되니 안 되니 싸우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못생겼니 잘생겼니 하는 비하 개그가 너무나 당연했던 때니까요. 세상에는요, 매 순간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철학과 발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분 매초 세상의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죠. 이 영상을 보고 난 당신과 보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꼬집 넣는다고 맛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온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다음번에 나오는 마블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제가 딱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모릅니다. 맛보기 예고편으로 적당히 추측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 나오는 영화가 진짜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출은 어떻고, 전개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음향은 어떤지 등등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그 모든 요소를 적절히 충족시켰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실제로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게임이든 만화든 노래든 뭐든 간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상도요. 자,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불교든 기독교든 뱀이든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이랑 똑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테지만 진짜 팩트에 가까운 대답은 모른다죠. 아니죠. 오히려 가만 보면 더 나빠질 일만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세상은 겁나게 복잡하고 겁나게 많은 사람들, 겁나게 발전한 기술 위에서 겁나게 많은 생각들이 미묘하게 엉키고 뒤섞여 있죠. 심지어는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번 새로운 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시각각 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굳건하게 믿는 믿음은 복잡한 세상이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변화하는 혼합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래? 조금 복잡하시죠? 일단 이 내용은 다음 해결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예시로만 간단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여러 색실이 뒤얽힌 거대한 실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 쬐끔 삐져나온 빨간색 실이 꼴보기 싫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칩시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빨간색 실이 문제야.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거야. 빨간색 실을 지금 다 태워버리자.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은 몰라도 안 태우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 거슬리는 빨간색 실이 실제 세상과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게 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이미 최선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법을 알아요. 미출시 게임이 재밌을지 재미없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불편한 점을 따질 수 있어요. 결국 망상의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오류를 수정하고 불편한 점을 협의해서 조금씩 패치를 해나간다면 세상은 확실하게 더 좋아지겠죠.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땐 이곳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실뭉치에서 튀어나온 실이 빨간색 실이냐 파란색 실이냐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빨간 게 문제네. 다 데워버리자.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실뭉치에서 튀어나온 실이 거슬린다면 그냥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비판하고 또 비판해야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혼란스럽네요. 나물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나요? 응, 그럴 리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르고 공감할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요즘 핫한 남자 여자 논쟁도 그래요. 가부장제가 없어지는 초초초 대격변의 중심에서 의무, 군대, 배려 이 말이 어떻게 남자들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여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 경력단절, 신체적 약자 이 말이 어떻게 여자들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남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었다면 누군가가 필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 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여자도 맞벌이 해야지. 그러면 집안일은 네가 더 할 거야. 그러면 생활비는 너가 더 낼 거야. 그러면 육아휴직은 너가 낼 거야.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합의점을 찾게 되겠죠. 응, 번갈아 가면서 쓰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말도 맞다 모두는 얼핏 좋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 그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세예요. 이런 생각은 자기 신념, 자기 정체성 없이 세상의 마구잡이로 떠밀리는 무지랭이로 만들 뿐이죠. 맞서야 할 때는 맞서야 합니다. 제2의 히틀러가 와서 당신을 선동하려 들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강렬한 비판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미의 표현에 따르면요, 인간에게 반항은 꼭 필요합니다. 남을 까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까야만 하는 거죠. 너무 까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하죠. However, 그렇다고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다면 입에 개거품을 물어야 돼요. 네브드리스. 그렇다고 너무 조리돌림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상대를 존중하면서 해야. 아니, 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많이 혼란스럽죠. 까라 했다 말라 했다 깔까 말까 깔말 깎아 말까 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쵸? 하지만 이 혼란스러움, 까긴 까는데 안 까기도 해야 하는, 안 까야 하는데 반드시 까야 하는, 얘도 까고 쟤도 까지만 아무도 안 까는 이 혼란스러움이 바로 카미 철학의 정수입니다. 카미가 말하는 반항은 상대편을 박살내고 깨부수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모든 것에 거리를 두란 말이죠. 신념이 무슨 색이든 상관하지 않고 폭력과 강요에는 용기를 내서 농이라 소리 지르되 양보와 희생에는 기꺼이 위! 라고 외치라는 얘기죠. 으아! 요걸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초강력 자석으로 둘러싸여진 곳, 여기 한가운데에 낫을 세운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낫을 넘어뜨리지 않고 꼿꼿이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중심 잡기도 힘든데 자력이 끌고 당기는 통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자석에 꽝 부딪히고 낫도 망가지고 자석도 망가지겠죠.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겁나 세게 돌리는 거예요. 팽이처럼요. 자기력과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한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있는 힘껏 반항하는 겁니다. 낫이 빠르게 돌면 돌수록 안 넘어지게 될 테니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봤는데 이거만큼 카미의 반항을 잘 설명하는 이미지가 없는 듯해요. 자, 여러분, 낫은 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어그로를 끌고 있죠. 내 말 들어보세요. 응, 아니야. 내 말이 맞아요. 만약 이 어그로에 이끌리고 떠밀려서 과당 넘어지고 말았다면 다시 세우기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빙빙 돌린다면 어떻습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이 낫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야 죽고 싶어 내 말이 맞다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선을 넘으려는 순간 획 고개를 들이밉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냥 나 좀 불편하다고. 그걸 본 반대편 사람들은 깔깔 웃으며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며 또 선을 넘으려 들겠죠. 캬캬캬 저거 봐라 멍청한 놈들. 우리는 이제 반대편으로 획 고개를 돌립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니 나도 좀 똑당해서. 우리가 항상 착하게만 군다면 나쁜 놈들과 가스라이팅이 넘치는 세상에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까는 일에 과몰입하다 보면 스스로 선을 넘고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날카롭게 세우되 제자리만 빙빙 돌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팽팽 도는 한 스스로 넘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상대가 선을 넘으면 끔살을 당할 테지만 선만 안 넘으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모든 믿음에 고개를 들이밀고 불편함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기까지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시정지를 해서 보면 우리는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보수나 반패미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또는 특정 사건에 따라 진보처럼 행동할 수도, 패미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겁나게 줏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엄격한 기준에 맞춰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가장 이성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죠. 카미가 말하는 반항은 다 때려 부수는 용도가 아닙니다. 적을 무너뜨리고 희열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카미가 반항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최종 목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비판과 반항은 결국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의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카미 시리즈를 보고 오신 분이라면 이런 논리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카미가 여태 패스트나 이방인 같은 작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왔습니까? 늘 같아요. 우리 세상은 원래 허무하고 원래 불쾌하다. 그냥 원래 그렇다. 인정해라. 그래요.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모든 믿음, 모든 철학, 모든 생각이 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고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아무런 정답도 던져주지 않죠. 우주가 우리에게 준 것은 필연적인 죽음과 끊임없는 불운 뿐입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노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녕 사실이라면 우주가 원래 불쾌하고 우울하고 허무하다면 그런 진실 앞에서 우리는 마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대체 우리가 왜 또 노력하고 아둥바둥 발버둥 쳐야 하는 거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미는 왜 허무주의의 끝에서 희망을 품는 걸까요? 작가 알베르 카미는 세계대전이라는 잔혹한 시대적 상황에서 고질병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고 지독한 가난과 함께 살아야 했던 불쌍한 아이는 침침하고 어두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초등학교 담임교사 루이 선생이 카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카미는 루이 선생의 각별한 사랑 덕에 어둠에서 빠져나와 명문고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부조리함은 카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고질병이었던 폐결핵이 갑자기 심해졌고 내리막의 가난은 카미의 목을 억제었죠. 결국 고등학생 카미는 우주의 모든 불행을 인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두컴컴한 우주에 잡아먹히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한없이 침체되려는 찰나 이번엔 철학반 선생이었던 장그르니에가 카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더없이 밝은 태양빛이 카미의 얼굴에 내려쬐어 왔죠. 이런 순간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오죠.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썩어 빠졌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가끔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그렇게 쓰레기 같진 않구나, 우주가 이렇게 달기도 하구나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이 불쾌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겁니다. 세상이 상냥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쾌하고 비참한 현실 위에서 종종 상냥한 빛이 내려쬐기에 우리는 반항하고 반항할 힘을 얻죠. 잠깐 비춰졌던 일말의 희망이 더 많이 비춰지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얻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따뜻하고 달콤한 햇빛을 느낄 때는 여지없이 같다는 본질을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자유의지를 힘껏 발휘해서 상대를 보듬어주는 순간 인간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겁나게 싫어하는 그 인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 말입니다. 네, 모든 게 같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유, 그 인간이 괴로운 이유, 행복한 이유, 그 인간이 비판을 하는 이유, 모든 게 같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 인간은 모두 불안한 땅 위에서 똑같은 기분으로 똑같이 발버둥 치죠.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래서, 나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항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본질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분쟁 끝에서 얻고 싶은 엔딩은 활활 타오르는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행복과 존중과 다정함이 가득한 세상이죠. 보수든 진보든 페미든 반페미든 반일이든 반중이든 아무튼 뭐든 간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똑같은 짐을 들쳐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웅다웅 서로 다툴지는 몰라도, 그래야만 할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가 맞서야 하는 최종 보스는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갑작스런 불행, 끔찍한 사고, 공허함과 피폐함, 이기심과 허무함을 안겨주는 그놈, 세상의 부조리죠. 어쩔 수 없군. 이번만 임시 동맹이야. 난 아직 내 놈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자잘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온다. 그 순간 부조리에 반항하고 서로 함께 서는 순간, 거친 반항 속에 숨어있던 다정함을 일깨우는 순간, 니체가 말한 정오의 사상이, 카미가 말한 강렬한 햇빛이 온 세상에 내려질 겁니다.